몇 해 전 여름, 무더운 날씨에 지친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어느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귀신이 나오는 펜션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꾸민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한 우리는 그저 호기심과 즐거운 마음에 떠나기로 한 것이다. 펜션은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길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 달린 끝에야 나무들 사이로 드러난 펜션을 볼 수 있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모습이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주인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우리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여행의 설레임에 부풀어 갔다. 자신이 맡은 음식을 준비하고 방을 배정받았다. 모두가 미리 정한 규칙대로 짐을 풀고 펜션 구석구석을 탐험하기로 했다. 탐험을 하다 보니 나는 펜션의 가장 끝에 위치한 오래된 문을 발견했다. 아무도 건드려본 적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나는 다른 공간보다 한층 더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호기심에 못 이겨 나는 문을 조금 더 밀어 열었다. 문 너머에는 좁고 긴 나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혀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기로 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은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잠재웠다. 아래에는 작고 낡은 방이 하나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 최근에 건반을 다룬 것처럼 보였다. 나는 조심스레 피아노 앞에 다가가 건반을 하나 눌러보았다. 그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든 뒤에서 문이 쾅하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나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저 멀리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신호도 없는 그곳에서는 아무 소음이 없었다. 발자국 소리는 멈추지 않고 방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는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나올 법한 오래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낡은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며 내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그들은 내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나는 어찌된 일인지 얼떨떨한 채로 그들을 따라 다시 위로 올라왔다. 펜션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방금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모두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방에 있었고 이번에는 방에 어떤 형체가 서 있었다. 흐릿한 모습의 여성이 피아노 옆에 앉아 목소리 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침이 되어 일어났을 때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친구들은 숙면을 취한 듯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나는 명확히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이 여행을 빨리 마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짧지만 길었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꿈과 기묘했던 펜션의 기억은 한동안 나를 따라다녔고 친구들 중 몇은 그곳에서 찍은 사진에서 이상한 형체가 보인다며 농담 삼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경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무서운 이야기를 호기심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었다. 어떤 이야기들은 그저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 2학년 여름 방학 때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들은 인터넷으로 예약한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근처에 있는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새소리가 들려오는 숲속은 정말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날 밤 그 평화로움은 이상한 전화 한 통으로 깨지고 말았다. 밤 11시가 넘어가던 시각 민주는 친구들과 카드게임을 하며 웃고 있었다. 그때 민주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보통은 받지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희미한 숨소리만이 이어졌다. 민주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몇 분 뒤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도 번호 표시 제한이었다. 민주는 약간 짜증이 났지만
다시 전화를 받았다. 장난 전화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친구들은 그런 민주를 보며 장난치지 말라며 웃어넘겼고 민주는 그저 기분이 나빠질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근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 오후 시간을 즐겁게 보냈고 민박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민주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메시지였다. 너 일 보고 있다. 나는 짧은 문장과 함께 번호는 여전히 표시되지 않았다. 민주는 조금 겁이 났지만 일단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이거나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민박집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하나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음에도 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고 대신 문 앞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인형의 얼굴에는 불쾌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친구들은 기분이 나빠져서 그 인형을 치우자고 했으나 민주는 그 인형이 혹시 전화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민주는 왠지 모르게 잠에서 깼다. 창밖을 내다보자 달빛 아래 어렴풋이 사람 같은 형체가 서 있었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고 친구들을 깨웠다. 모두가 창문 밖을 주시했지만 그 형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제 친구들은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곧바로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민주는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너희는 결코 나를 피할 수 없어. 그들은 마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민주는 가끔씩 번호 표시제한 전화와 메시지를 받곤 했다. 그리고 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 정체불명의 존재는 마치 놀이를 즐기기라도 하듯 마음을 놓을 만하면 다시 나타났다. 그 이후 민주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 틈에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늘 주위를 경계하며 생활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 속에서 민주는 그저 누가 이 괴로운 놀이를 끝낼지 알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놀이는 절대 끝나지 않는 듯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떤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밤만 되면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웃음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빠졌다. 이번 이야기는 마을 입구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청년 민수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번아웃을 겪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그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특히 마을 입구 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지 라고 가볍게 여겼다. 하지만 밤이면 자꾸만 그 이야기가 떠올라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밤 민수는 마을 입구로 향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민수는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조용히 마을 길을 따라 걸었다. 마을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를 듣고 말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그의 반응을 보고 즐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에이 설마. 민수는 속으로 무시하려 했지만 머리카락이 서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했다. 그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힌 민수는 그대로 뒤돌아 집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그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이웃들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 어린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고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런데 마을의 나이 많은 장로가 민수를 조용히 불렀다. 장로는 그 웃음소리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징조라고 말했다. 아주 오래전 그 마을에서 실종된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녀가 웃음소리를 따라가다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했다. 그렇게 실종된 사람들은
그 후 누구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다.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그는 그 소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오래된 서류와 기록들을 뒤지면서 마침내 민수는 소녀가 실종되기 전날 같은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 후 민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입구로 향했다. 모두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민수는 그날 밤 결단을 내리고 다시 한번 혼자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지를 알아내려고 했다. 이번에는 웃음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민수는 그 소리를 따라 숲속 깊숙이 들어갔다. 점점 소리는 가까이 다가왔고 결국 그는 오래되고 잊혀진 폐가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폐가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소리가 그곳에서 나오는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곳처럼.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그 소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환청이었다. 마음이 차분해지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폐가를 둘러보다가 민수는 오래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실종된 소녀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길을 찾을 수 있다. 민수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웃음소리를 듣는 사람이 사라졌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그 사건은 잊혀졌지만 간혹 이 마을에 방문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이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면 모든 것이 평온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건은 민수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 그는 이후로도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밤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곤 한다고 전해진다.